그리고 54세 때에는 공자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빅3 중에 두 번째라고 할까요? 자루란 수제자를 통해서 당시 권력자인 계시 집안의 가신이 되게 해가지고 이 당시에 삼환이라고 관공의 후예인 세 집안이 있었는데 맹손, 숙손, 개손씨였어요. 그 중에 이제 개손씨가 제일 힘이 강했는데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그 각자의 개인 그 근거지가 있어요. 그 성을 이제 차례차례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허물게 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신하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갑옷과 무기를 거두게 했는데 이때 이제 숙손씨하고 개손씨는 다 이제 허물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자 춘추전국시대 때 그, 그 감독판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맹씨 집안에서 이제 성이라는 지역에 그 성을 허물려고 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그게 성사가 안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공자의 그 위상, 좋게 말하면 위상, 야망을 알게 된 그 세 집안에서 공자에 대해서 경계심을 높였고요.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 하다가 55세 때,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의 첫 번째 인생의 전환기가 요 34살 때 노자를 만나서 예와 음악 그리고 특히 주역에 대해서 공부한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5세부터 68세까지의 주유천하 자기의 뜻, 희망, 포부, 이상을 알아주는 그런 위대한 정치가를 만나서 한번 제세안민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그런 포부를 펴고자 하는 이 시기 이게 공자의 두 번째 인생의 전환기랄까요? 그래서 영성을 발달시키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만남. 아까 노자를 만난 것은 그 만남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권태. 권태. 특별한 뭐 무사한 일,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는 거. 그럴 때 이제 어떤 계기가 생긴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고통. 그래서 공자의 요 시기는 고통 시기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평범한 그런 날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만 이 결정적인 계기가 이후 제 나라에서 보니까 공자가 정치에 참여하면서부터 점점 더 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국력은 인구 수제였거든요. 인구. 그래서 사람이 많아야지 우선 노동력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자식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 나라하고 그때 그 협곡 회맹에서 재경공하고 협곡 회맹했을 때 공자의 실력을 익히 알아본 이 제 나라 사람들이 공자의 그 임금 군주에게 여학 미녀 가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 80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미인계를 쓴 거죠. 보통 그런 단순히 미녀 가무단이 아니고 아마 특수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좋은 말 120필
그러니까 외제 자동차를 120대를 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나라 성문 밖에서 거기서 이제 단을 차려놓고 공연을 한 거예요. 이제 임금 대신에 요 개환자가 싹 나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임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정치를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벌써 이제 공자도 아하 이게 이제 임금이 자꾸 자기를 멀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더 결정적인 것은 이 교제 제사를 지낸 뒤에 이 고기를 이제 우리 음복처럼 말이죠. 이거는 이제 복을 여럿이 나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 고기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고기를 안 보내줬어요. 그러자 공자가 이제 마음을 접고 떠나는 그런 건데 결국 이제 논나라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연도가 조금 사마천에 사기에 공자사가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걸 어떻게 450년 전, 2500년 전의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사건들을 열거하는 걸로 하고 연도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자 같은 성인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큰 어떤 사건을 그러니까 특히 생명의 위협 같은 것은 겪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어요. 공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인들이 당신의 앞으로 일어날 일, 통찰력, 예지력인데 100%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그러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가 겪어야 될 일인데 피해가게 되면 또다시 다른 형태로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기는데 이번에 좀 더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는 겪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다 겪어야죠. 어떤 식으로든 숙제니까요.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런 것을 묵묵히 겪고 그런 역경을 디뎌서 결국은 특히 요 주유천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라는 인물이 탄생했다라고 봅니다. 이게 책상에서 이론만 공부하다가 그게 현실에서 적용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진나라로 갈 때 광이란 곳을 이제 땅 이름이에요. 지명인데 강이란 곳을 지나는데 이 사람들이 양호라고 여기서 포기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생명 위협이에요.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광이란 곳을 계시의 집안의 그 군인인 양호란 사람이 광강 사람들을 좀 괴롭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공자 일행이 이 광이란 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 공교로운 건 뭐냐면 공자의 외모가 양호라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양호는 양화라고도 하게 양화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당시 양화 밑에서 그 못된 짓 하던 안각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마음을 잡았는지 공자의 수레에 마부가 돼서
공자 수레를 몰고 가는 거예요. 이쪽을 지나갔죠. 근데 그 사람이, 안각이라는 사람이 이때 이제 아마 요 양호 일행이 광땅 지역을 습격하면서 거기 성문 옆에 성벽에 이게 성벽을 부수고 들어갔나 봐요. 그 부서진 그 성벽을 말채찍으로 가리키면서 저곳을 통해서 우리가 광땅으로 진격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관광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왔는데 거기 수레에 또 앉아있는 사람은 양호와 비슷하겠고, 또 그 사람의 마부는 양호 밑에서 일하던 못된 짓 하던 안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을 괴롭혔던 양호라고 오해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오해가 풀려서 이제 보위를 벗어났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공자 일행이 주유처나 55세부터 68세까지 14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 곳이 요 윗나라예요. 윗나라의 조상이 공자의 고국인 노나라의 조상하고 형제지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윗나라에 가장 오래 있었는데, 요 윗나라에 가면 또, 여기는 지금 안 썼습니다만, 거백옥이라고, 거백옥이라는 그런 아주 현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자 일행이 윗나라에 가게 되면 꼭 거백옥 집안에 거기에서 이제 머물렀어요. 당시에는 그 사람이 누구 집에 숙소를 정하나, 이게 이제 또 사람을 평가하는 표준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어떤 집에 머무르냐, 이게. 근데 거백옥이라는 사람은 52지 49년 집이 50살이 되어서 49년 동안 잘못된 걸 깨달았다, 그런 말이 있고요. 62, 60화, 60이 대해서 60번 변화했다. 매년 변하는 거죠. 우리도 연말에 한 해를 반성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백옥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원인데, 자가 백옥이고 공자하고 친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주역도 상당히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거백옥 무덤이 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공자 유적 답사기에 그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공자의 유일한 스캔들, 유령공의 부인인 남자를 만났다라는 것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